이광철입니다. 이런 변이 있나? 현충일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음악방송이냐, 이광철 변호사 단독 진행하는 거냐. 박주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늦게 왔어요. 네, 땀이 아직도 송글송글 맺혀 계시고. 이재정 변호사님이 오늘, 좀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좀 생기셔가지고, 오늘 어디인가에서 저희 생방송을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이재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변이 있나, 예, 변이 좀 생겼습니다. 이재정 변호사님 오늘 좀 못 오셨고,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박주민 변호사님 둘이 진행을 하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하는 셈 쳐야 되겠죠. 조만간에 이재정 변호사님 없이 저하고 박주민 변호사님 둘이 진행을 해야 될 때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소식인지 궁금하시죠? 예, 오늘 현충일인데요. 네. 오늘 좀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좀 준비했는지. 네. 예, 우선 지방선거 이야기 당연히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수 언론들 중심으로 해선 교육감 직선제 좀 문제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선거 끝나자마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또 무죄 선고가 1심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잠시 좀 화제가 됐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 스텐실 작품, 그 사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고, 또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다양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그동안 게시판 얘기들을 조금씩만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앞으로는 좀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질문이라든지 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소개해드리고 해서 생방송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평소에 좀 이러저런 지난번에 불신검문 같은 거 이렇게 올려주시고 체증도 올려주셨는데,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저희들이 충실히 또 바로 질문을 받는 거니까 충실하게 저희들이 내용을 전달해드리지 못하면 저희들이 또 나중에 좀 찾아보고 또 상세히 말씀드리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게시판에 다양한 의견들을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예, 우선 그러면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박 변호사님은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지방선거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 때도 여전히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다라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기대보다 또는 제 생각보다는 좀 제가 바랬던 결과에 좀 가까웠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교육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분들이 이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제 지방선거 치르고 아마 우리 많은 청취자, 이런 변이 있나 청취자분들께서도 밤새 개표방송을 지켜보시거나 해서 이미 이제 어제 하루 동안 또 이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세월호 같은 사태를 보고도 특히 인천시장에 당선되신 유정복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안전행정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예, 안행부 체계를 만들었고. 그게 안행부라고 하는 게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행정안전부를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꿔가면서까지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안전 같은 것들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그 안전행정부에 안고 없는 찐빵이 된 셈이었잖아요. 네, 안전 없는 안전행정부였고 그 책임자가 유종복 당선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세월호 같은 이런 정말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도
인천시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자리에 당선된다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정치가 제대로 가는 건가? 그래서 저는 프랑스의 한 정치 사상가가 했다는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민주주의에서 그들 국민들은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와 지도자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출해 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런 세월호 같은 큰 사건을 겪고도 국민들의 분노와 정부 여당 집권자들의 그런 무능과 부조리들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안을 만한 야당의 실력과 그런 뭔가의 준비된 모습들이 하나도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사태를 겪고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다라는 평가를 얻지 못할 정도로 우리 야당이, 물론 거기에는 이제 진보 정당을 포함해서요. 야당이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세월호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차라리 이 무능한 집권 여당에게 표를 줄지언정 야당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강원이라든지 충청권에서는 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기는 했는데 정말 우리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해가지고 진보 정당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정말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든 느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영철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하더라도 이 표가 이제 야당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선거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무상급식 같이 뭔가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잡아 끌고 그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만한 정책도 이번에 사실상 새로 제기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사실은 굉장히 갈짓자를 그리다가 막판에 이제 세월호 심판론에만 딱 기대서 간 건데,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야당에게 표를 주기가 힘들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적돼 왔었던 그 시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문제도 좀 제기될 수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경기도의 후보로 나왔던 김진표 씨의 경우에 아니 남경필이나 김진표나 뭐가 차이야?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차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히려 진보 쪽에 있는 분들도.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표가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경기도 도민인데 기표용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네, 저도 알죠, 그분. 예, 아시죠? 박준 변호사님도 아실 텐데, 내가 도지사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시 시장으로 나왔던 박원순 후보가 이번에 정말 강남구에서마저도 정몽준을 압도했다. 그리고 득표율을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그 야당 정치에 그 한계들을 돌파할 수 있는 매우 신선한 뭔가 대안을 제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국민들의 분노나 자극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여당 하는 짓이나 별로 다를 바 없었던 기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이 하는 그런 작태들에 대해서 그 박원순 후보는 기존의 그런 거리 유세 방식의 대규모 동원하는 조직 동원 방식의 그런 선거 유세를 안 했지 않습니까? 배낭 하나 메고, 또 운동화 신고, 가서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리고 이런 세월호 같은 사태들을, 어떤 득표 활동에 이용하기보다는 내가 시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알리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들을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전파했던 모습들이 정말 그 새누리당의 아성이라고 하는 강남구에서조차도 이것들이 먹혀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반면에 정몽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대책 없는 네거티브만 해가지고 농약급식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들은 또 미개하니 어쩌니 하면서 유권자들 분노를 자극하고 너무나 그 극적으로 대비됐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선수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준 케이스가 이제 경기도와 서울 이쪽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뭐 여러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안철수 그 씨 같은 경우에도 광주에 세네 번 찾아갈 게 아니라 그렇죠. 부산에 갔었어야죠. 부산에 가든지 좀 집중을 부산에 화력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광주에 계속 화력을 집중을 하고 약간 판도가 너무 이상해지면서 제대로 된 어떤 선거 지원이나 이런 것도 되지 못했던 부분도 또 좀 약간 이번 선거에서의 아쉬운 점으로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봤을 때 그 야당에서 전체적인 선거 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했다. 그래서 초기부터 갈팡질팡했다. 제대로 된 공약도 못 냈다. 제대로 된 선수도 좀 더 괜찮은 선수도 못 골라냈다. 역시 그러니까 매번 고질적으로 야당에게 쏟아졌던 비판들을 다시 한번 받을 만한 짓들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속 시원하게 뭔가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약간 막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제 결국 이제 2017년에 결국은 또 이제 건곤일척의 싸움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상식적이고 보다 좀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만개하고 또 세월호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자면 정말 국가를 이끌고자 하는 그런 리더십이 국민들이 그 리더십을 지지하고 또 공감해 가면서 또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줘야 될 것인데 지금 야당이 그런 기대를 국민들에게 못 주고 있는 한편에 또 이번에 선거 결과에 의하면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박원순 시장님이라든지 또 충남지사로 또 당선된 뭐 안희정 뭐 지사에 대해서는 또 네. 일정한 기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그 강원도에서 또 최문순 지사가 또 재선된 것도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야당이 이번 이런 세월호 같은 정말 초대형 이슈, 또 국민들의 그런 분노가 상당했던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결과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깊이 좀 반성하고 성찰해 보는 모습들을 좀 바라고요. 네. 좀 그래서 보다 좀 새누리당을 압도할 수 있는 실력과 또 대안들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보 교육감의 압승을 보고 야당들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야당 여당을 떠났을 때 국민들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신이 지지해왔던 정당을 떠났을 때는 내용적으로는 지금 진보 교육감들이 표방했던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는 색깔을 선호한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이것은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좀 성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안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갈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들을 꼭 선거 시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되기 전에도 조금씩 계속 보여주는 모습 그런 걸 해 나가야 뭐 2017년에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박 변호사님 이번에 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선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저는 선거를 뭐 막 그렇게 고민을 가지고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제도 어제 엊그저께도 계속 뭐 진도 쪽에 있고 막 이러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었었는데,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진보 쪽이라는 블럭이 이제 완전히 좀 상실됐다는 그런 느낌이 크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진보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또 1년에 있었던 일들을 계기로 좀 더 국민에게 공감 가는 화두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죠. 그런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통합진보당은 정말 그 2012년에 벌어졌던 그 종북 프레임과 또 패권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속에서 정말 내란음모 사건과 그리고 정당해산이라는 사건에 대응에 급급하다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지도 못하고 떨쳐내지도 못하고 그런 속에서 맞이했던 선거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결과에 대해 뭐 정의당도 정말 그동안 몇몇 스타급 정치인들에게만 좀 의존해 오면서 결국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특히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울산에서 가지고 있었던 2석의 자치단체장, 구청장과 그리고 정의당이 인천에서 가지고 있었던 2석의 그런 기초자치단체장의 자리를 이번에 빼앗겼는데 정말 향후에 각 정당의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저는 고민의 지점이 한국에서 진보 정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보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두 당이 고민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에 얻었던 13%의 지지율을 이제 진짜 신기루같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정말 이대로 가면 한국에서 진보 정당이 과거에 국민승리 21일과 같은 수준으로 괴멸적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한국 사회가 보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단이라든지 그런 좀 자본의 문제들이 있는데 기존의 보수 야당만으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보 정치권이 그런 국민들의 진보적인 그런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게끔 늘 실력을 키워가고 뭔가 국민들에게 더 기대를 주었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진보 정당이 씨가 마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 물론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이 다시 힘을 합치는, 물론 그러자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성찰할 건 성찰하고 떨어낼 건 떨어내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두 정당이 다시 좀 통합해가는, 혁신하고 통합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730 재보궐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2017년 그 선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해나가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글들을 읽어보니까 어떤 제 마음에 굉장히 다가오는 글이 있던데요. 시장, 골목, 이런 데 좀 파고드는 정치들이 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를 읽어내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고드는 정치적 시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파고들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까지. 근데 그런 작업들을 좀 통해서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큰 이야기들 또는 어떤 공중전 이런 것들만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식으로 파고들고 찾아가고 하는 것들도 역시 병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이건 박원순 시장님 그 선거운동에 대해서 다 잘 아시잖아요. 네. 배낭 메고 운동화 신고 확성기 안 쓰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과 하는데, 근데 안희정 지사도 선거운동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서 그냥 사람들 있으면 거기서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씩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연되고 이랬던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겸손하고, 그래서 충청권 유권자들이 실력이 있는데 겸손하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야, 저 사람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데 건방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낮은 곳으로 임해서 유권자들의 그런 진정성과 공감을 얻어내는 방식의 그런 뭔가 그런 모습들이 네. 굉장히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우리 야당, 그래도 새누리당을 넘어서서 집권을 꿈꾸는 야당이 정말 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좀 많이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남경필 이번에 경기도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 진도체육관으로 찾아갔대요. 예. 처음에 이 사람이 찾아갔을 때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격앙을 했었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쪽 그런 그 여당 쪽 인물이기 때문에 네. 많이 격앙을 하셨다 그러는데, 격앙하고 항의하는데도 안 떠나가더래요. 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계속 거기 머물면서 욕먹고 이러면서도 계속 버티다가 보니까 한 3, 4일 지나니까 가족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와, 참 그런 어떤 면은 대단하다. 그리고 선거 유세하는 장면을 보면 연설하러 딱 와가지고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웃도리를 딱 이렇게 벗고 수첩을 꺼내서 한 사람의 얘기를 적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또 그럴 때 이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난놈이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몇 가지 좀 갖춰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자세들, 태도들은 여야를 떠나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정치인의 경우에는 이제 팽목항에 들러서 유가족 대기실에 들어가려다가 이제 유가족 분들은 그 당시에 어떤 정치인들 다 싫으니까 가라고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갔다는, 버티지도 못하고 바로 돌아갔다는. 그래서 국민들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 네,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정치하려 그러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다는 그런 얘기를 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얘기들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볼까요? 문제의 원인이 진보정당에 있나요? 언론에 장악되었는데 문제의 핵심은 언론이다. 이렇게 올려주신 미개인, 아이디 미개인을 쓰시는 분의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수긍할 만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 제 생각에는 그런 언론의 어떤 불리한 환경은 원래부터 상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거 결과 분석에 대해서 좀 공감하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청계광장에서 박주민 변호사님이 굉장히 터프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모양입니다. 예, 그거를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예, 그 세월호 때문에 나가셨던 건가요? 예, 나가서 이제 사실은 그때 그 진상규명의 중요성 또 진상규명의 과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2박 3일 동안 국회에서 봤을 때의 문제점, 느꼈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날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또 세월호 관련해서 또 한 분의 실종자 유해가 또 발견되었다고 또 언론에 나오던데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실종자분이 14분이시죠? 네. 빠른 시간 안에 실종자분들이, 살아 돌아오시는 기적이 나오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유해만이라도 손상 없이 빨리 발견되기를,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또, 골방에 앉아갖고 희죽거리고 계시면서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은 지금 행정력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실종자분들의 유해를 빨리 발견해 주시기를 새삼 당부드립니다. 박 변호사님, 직선제 폐지 지금 추진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죠? 그러게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예전부터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번 얘기만이 아니라 교육감에 대해서 굳이 선거로 뽑아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광노현 교육감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되면 이런 얘기는 안 하던데. 그러게. 네. 그죠? 문용님 됐을 때 이런 얘기 없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네들 되면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이번에 진보교육감이 지금 정출 13군데가 됐죠, 이번에. 예, 13군데가 되어가지고 지금 한국교총도 추진하고 있고 또 교육부 일각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애초부터 지방자치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도입했던 그런 취지들 자체가 지방 이런 교육자치를 스스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고 하는 게 그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자치라는 개념으로만 봤을 때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자치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특색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만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 사실 자치하고 가장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한 구에서 뭘 해보겠다, 아니 한 시나 이런 데서 뭘 해보겠다 이런 것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교육은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에 부합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사실 우리 박성재 PD님께서
너무 진지하다. 너무 진지하다. 네. 이재정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표시가 나냐. 지금 이재정 변호사님 들으시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얘 내가 빠지니까 역시 방송이 안 되는구나.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아오세요.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예. 근데 저는 이번에 다만 교육감 선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정말 조선일보가 로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데 예. 이게 지명도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지명도 싸움이죠. 당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당 추천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고승덕 같이 국회의원하고 공부의 신으로 알려진 우리 또 공부의 신하면 또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계시는데 예, 공부의 신으로 이렇게 뭐 서울 시민들한테 워낙 각인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무슨 교육의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뭐 이렇게 되고 사실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떠십니까? 이게 공부의 신으로서 선배 공부의 신을 좀 이번에 고승덕 얘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승덕 씨가 고시 3관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젊은층 지지자가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왜 그렇게 그분이 고승덕 씨가 평상시 하고 다녔던 얘기가 뭐 하루 18시간 공부하면 못할 게 없다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데 과연 젊은 층분들이 여기에 왜 동감을 하는지 저는 고승덕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 가지 알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행시도 붙고 외시도 붙고 사법시험도 붙으면 좋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고승덕이 외시를 하다가 외교관을 하다가 나 변호사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사법시험을 봤다면 저는 뭐 그렇게 욕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행정 공무원 하다가 나 사법시험에서 변호사나 판사를 해보고 싶다 해서 사법시험 보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고승덕은 사법시험을 합격해놓고 3학년 때인가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4학년 때 뭘 할까 하다가 그래서 심심해서 외시를 봐서 합격하고 졸업이 가까워져 오니까 또 뭘 할까 하다가 그래 행시 한번 붙어보자 해갖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승덕 때문에 그 외시에 정말 청춘을 걸고 공부를 했던 또 행시에 청춘을 걸고 공부했던 어느 누군가 그 두 사람이 그 해에 정말 그러니까 분해서 눈물을 삼키는 그런 불합격에 그런 걸 많이 한 거거든요. 고승덕의 고시 3관왕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그 두 사람이 희생당이 된 거죠. 사실은 뭐 저도 이 얘기 좀 하려고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보면은 저희 대학 동기들 중에도 그냥 공무원 안 할 건데 사시 봐놓고 할 게 없다고 행시를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건 정말 그러면 크레이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크레이지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대놓고 욕을 했죠. 야, 너 갈 것도 아닌데 그 시험을 봐서 다른 사람 왜 떨어뜨리냐. 정신 좀 차려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그런 걸 2번이나 더 한 거죠. 예.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는 놀면 되죠. 왜 진짜 할 게 없고 앉아서 책 보고 시험 문제 풀고 시험 문제 정답을 맞추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이고 자기의 장점이고 한 그런 분인데 과연 그런 식으로 앞으로의 교육도 가야 되냐 이거예요. 하루 18시간 앉아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해가지고 고시 보듯이 정답을 찍어내라. 그거 말고 이분이 어떤 교육에 대해서 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게시판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친 기타님께서 박성재 PD 마이크 올리세요. 예, 일로 오시죠. 예, 저희가 뭐 너무 좀 진지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타박을 주시고. 이게 이분께서 평소에 이재용 변호사님이랑 좀 친하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재용 변호사님 안 계시니까 지금. 예, 여기 이재용 변호사님 빈자리가 크기는 큰데 저희들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재용 변호사님한테 늘 구박받고 이런 게. 아무래도 이재용 변호사님이 좀 약간 장기 휴가를 떠나시면 저희들도 장기 휴가를 같이 떠나는 걸로. 네. 아무튼 근데 우리 고승덕 사실 그분이 물론 공부 잘하고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고시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과목이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공부만 해봐서 아는데요. 공부만 하는 사람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승덕 그분도 아마 이분이 뭐 진짜 신이면 진짜 공부의 신이면 상관없는데 아마 인간이 저 정도로 공부했다면
다른 어딘가에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전 진짜 제가 무릎 꿇고 빌어야 될 사람도 정말 많고요. 저희 어머니께도 너무 죄송하고. 근데 아마 아니 왜 그러십니까? 네? 지금 이재정 변호사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갑자기 분발하는 우리 박주민 변호사. 그게 아니라 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 고승덕 후보 열풍을 보고 저희 또 집사람이 정교조 상근 변호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영구 변호사님이십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많이 했죠. 그러면서 공부만 저렇게 한 사람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다라고 저하고 저 강영구 변호사는 예. 했죠. 아니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 공부에 신이어서 그 정도 하면 몰라도 인간이 저 정도로 했다면 아마 다른 어떤 생활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취감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그런 테스트에서의 통과, 여기에서만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죠. 인간적으로. 그분에 대한 걱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애정 어린 걱정. 사실 네. 그 박주민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한 단서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증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정 변호사님 빈자리를 메꾸려고 빨리 하는 돌아와 주세요.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정말. 근데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의 교육에서 추구하던 인재상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렇게 왜곡돼 있는 겁니다. 그 그렇죠. 고승덕처럼 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 옛날에 입시가 있었을 때니까 좋은 고등학교 가서 좋은 대학 가갖고 고시 보고, 그리고 또 그분이 박태준 그 사위였잖아요. 네. 뭐 이번에 너무나 잘 알려졌지만 박태준 사위. 그래서 좋은 집안에 장가가고. 근데 사실 교육의 목표는 뭐 지식의 습득과 또 그러면서도 인성을 같이 겸비한 사람을 만들어서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고승덕처럼 하루 18시간씩 공부해서 심심한데 고시나 하나 보자. 졸업을 앞두고 의미 있는 뭔가를 해보자 해서 고시 보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서, 그러니까 뭐 정말 그 권력자의 유력한 집안에 장가를 가거나 이런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인재들이 만들어온 한국 사회가 결국은 저는 세월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물론 그런 사람들이 공부 잘하고 기획 잘하고 똑똑하니까 압축 성장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다른 나라 같으면 뭐 100년이 걸리는 그런 경제 성장을 다 몇십 년만 해냈던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왜곡되고 삐뚤어진 가치관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참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식의 어떤 교육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고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아는 그 이범이라는 교육 전문가가 계신데 네네. 그분이 한번 강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를 뽑기 선호하는 나라 순위를 매기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처진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뭔가 창조적인 면도 많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협력을 할 줄 모른대요. 그 좋은 학교 나온 친구들일수록 또 협력을 잘 못한다네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식의 본인은 어떠십니까? 저도 좀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제가 오늘 죽는 걸로 이 방송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누가 죽어야 또 사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그때도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 나라가 좀 더 발전한다는 어떤 그런 것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교육 방향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그 이범이라는 분은 많이 말씀하셨고,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고승덕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 있는 과거지향적 교육의 전형적 인물이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트레이닝이 됐고, 거기서 완전히 성공을 하신 분인데, 하여튼 좀 과거지향적인 선택이 될 뻔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죠. 그 따님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따님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을 예. 텐데, 근데 그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거 운동 차원에서 어떤 반대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양심 고백이었다, 자기는. 자신의 양심을 고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 고승덕 얘기는 오늘 사실 아이템에 없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인지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자리에 가겠다 그러면 제도가 그런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판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뽑힌다면 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좀 그 고승덕
씨가 출마한 거에 좀 쇼크를 먹었던 부분들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저는 그 아픈 가족사를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 어쨌든 두 자제가 미국 시민권자였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양식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 물론 그거 없으니까 나왔겠지만 적어도 교육감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1,000만 시민 수도 서울의 교육의 수장을 꿈꾸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서울 시민들의 그런 초중등 교육, 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시민들에게. 여러분, 제 애들처럼 미국 시민권자 만드실래요? 그러니까요. 그럴 건가요? 아니,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협소한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죠. 글로벌하고 좀 세계를 내다보고 시야를 넓게 가지고 경험도 폭넓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정체성은 있는 교육이어야 되잖아요. 미국 자기 자식들을 미국 시민권자로 둘씩이나 키워놓고 1,000만 서울 시민들의 교육의 수장을 꿈꾼다고 하는 건 전 정말 우리나라 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뻔뻔스러움 이런 것들이 정말 고승덕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고승덕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무슨 랩 가사 같은데요? 오늘 진짜 탁월하십니다. 발군이십니다, 오늘. 예. 그래요? 어떠세요, 이재정 변호사님? 이 정도면 우리 둘이 해도 되겠죠? 네. 예. 지금 머리가 아파요? 네. 이런 이런 살신성인의 자세.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재정 변호사님이 구박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타이에 의해서 상처를 입으셨는데 오늘은 자해를 하시면서 이 방송을 살려보시겠다고. 네, 자해가 더 힘들어요. 힘들죠. 네. 사실은. 날라오는 돌이야 맞으면 되지만. 네. 스스로 자기한테 돌을 던진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저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압권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직선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좀 관철되기는 어렵겠죠.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사실. 그쵸. 이번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셨다는 것만 봐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전교조 지부장 선생님들 출신 분들이 교육감이 많이 되셨고 또 조희연 교수님이라든지 이재정 전 장관님이라든지 이렇게 이번에 진보교육감이 많이 가셨는데 정말 국민들의 그런 교육에 대한 기대들을 정말 잘 충족시켜 주셔가지고 진보교육감이 확실히 잘한다 이런 기대들을 남은 4년 동안 또 열심히 해서 잘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이분이 이제 교육 문제에도 워낙 관심이 많으셨던 데다가 누가 모르 정말 청렴결백한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들 계시죠. 네, 네. 잘 하실 거고요. 네. 예. 좀 너무 진지하시지 않으신가요? 또 진지로 들었네요. 아니. 조희연 교육감 너무 진지하시지 그렇죠. 않나요? 너무 진지하시죠. 좀 이렇게 자해도 좀 하시면서. 아니, 당선 사례를 하시면서 패러다임 이야기하고 이래서 다들 너무 어려웠다고. 예. 강의하듯이.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박주민 변호사님처럼 좀 자해도 좀 하시면서. 그러게요. 셀프 디스 좀 하시면서 그래야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자해 방법. 아주 싸게 제가. 네. 예. 우리,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한번 하고, 네. 우리 김용판 무죄 얘기 좀 해볼까요? 그렇죠. 그날 선고하는 날 박 변호사님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그날 사실은 진도로 가야 되는 날이어서, 네.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강철 변호사님 보고 좀 참관 좀 부탁드렸는데, 이강철 변호사님이 답이 없으시던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애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가 이미 10시 선고라는데 9시 한 20분경에 그 문자를 봐가지고 서초동까지 갈 시간은 안 되고 또 그렇게 답을 주셨는데 이게 제가 애가 몸에 수포 같은 게 나가지고 아토피 비슷하게 나서 처음에는 뭔가 걱정돼서 갔는데 그래갖고 그때 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병원에 있고 좀 경황도 없어가지고 다시 좀 이 자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박주민 변호사님 워낙 발군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부 이제
판사가 재판장이 그 이제 저도 전에 한번 재판을 받아봤던 판사고요. 네. 중간에 그 재판을 방청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은희 과장이 또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예. 이렇게 막 오히려 재판장이 막 나서가지고 몰아붙이고 그리고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권은희 과장이 그러니까 증인 귀가 안 들려요? 귀가 멀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힐난을 퍼붓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거세게 막 이렇게 압박하고 그랬던 얘기를 듣고 항소심도 크게 기대할 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항소에서 1심 무죄를 뒤집을 만한 추가적인 어떤 입증들을 전혀 안 했죠. 그래서 그냥 신용만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 항소심을 보면서 이제 우리 정치자분들은 이제 그런 내밀한 속살까지는 잘 모르실 텐데 사실 판사들이 검사한테 굉장히 약합니다. 보면 막 그 변호사가 뭐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그럼 안 됩니다. 막 잘라버리고 그 방청석에서 의뢰인이 옆에 앉아 있는데도 막 불구하고 판사들 막 보면 변호사 막 면박 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면박 주는데 검사들이 뭐 얘기하면은 그냥 화사한 그냥 봄볕처럼 음성도 나긋나긋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럴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재판부 판사들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판사 한 명 한 명이. 예. 근데 검찰은 조직이란 말이죠. 검찰이라고 하는,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총장이, 물론 지금 검찰의 피라미드에서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검사통일체? 네, 검사통일체는 지금 법이 바뀌어갖고 폐지는 됐습니다만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피라미드 조직 형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여서 판사들이 조직으로서의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과 좀 나아가서 두려움 같은 것들을 느낀다. 그리고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죄를 많이 주거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판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주목을 하기 때문에 검찰도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갖고 제가 이번 김용판 재판을 보면 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검찰을 이번 사건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총장부터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이 김용판 재판에 대해서는 안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렇죠. 애초부터 최동욱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 기소를 윤석열 수사팀장이 유지를 하던 그때나 법원이 검찰을 두려워했던 거지. 이번에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 뒤로 최동욱 총장 쫓겨나가고 윤석열 팀장 튕겨져 나가고 지금 검찰이야 얼마나 청와대 말을 잘 듣는 양순한 그런 검찰입니까? 오히려 지금 지난번에 항소도 안 하려고 했던 거를 항소를 했던 지경이어서 저는 그 점에서도 법원이 뭐 특히 무죄를 주는데 아무 부담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이런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안 했던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결국 김용판이 무죄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죠. 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겠지만 1심 때보다 2심 때 보면 이제 사회단체들, 시민단체들이 그 재판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든지 하는 것도 좀 많이 적어졌어요. 워낙 맞습니다. 뭐 세월호 참사같이 큰 사건도 있었지만 뭐 동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고 거기다 이제 이강철 변호사님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도 또 뭔가를 하지 않은 그런 재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 권은희 님이 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굉장히 망신당할 것 같다는 느낌? 실제로 망신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역시였군요. 법원 재판부에 의해서. 근데 이제 되게 놀라운 좀 뭐랄까요? 놀랍다고 그래야 될까요? 황당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날 같은 날 서울경찰청의 박모경감이 이제 국정원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다고 그래갖고 그 국정원 수사 관련해서 증거를 다 지웠거든요. 지워가지고 이분이 증거인멸죄로 기소됐는데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1심 실형 선고 받고 징역 9월인가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경찰 당시 그 박모 경감이 증거인멸을 했던 당시에 그 수장이었던 서울경찰청장은 대선에 개입할 목적 없이 직권도 남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그 휘하에 실무자급 경찰관은 그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그래서 법정에서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해석하기가 이상하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저희 법조인이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그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거의 비슷하게 무죄가 나오고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그분이 법정에서 구속돼 갖고 서울구치소로 가갖고 그 죄수복으로 갈아입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고. 어차피 무죄 나올 건데 가만히 있을 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만 버림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건 우리 정치자분들께서 한번 게시판에 한번 올려봐 주시죠. 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뭐 저희가 그 예전에도 한번 김용판 1심 무죄 나왔을 때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요. 정말 엉망진창 개판입니다. 도저히 그런 판결은 그러게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할지 또 한다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법원이라고 해서 결과를 뒤집을 것 같지는 않죠, 변호사님? 지금 상황에서는 대법원도 판결을 뒤집을 이유가 없죠. 지금 증거에 관련돼서 사실심은 이제 1, 2심은 다 끝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심에서도 입증이 부족하다는 거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저희가 뭐 부족하나마 우리 이재동 변호사님 없는 곳에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실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예, 네. 일부 좀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5시부터 2부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변이 있나 오늘 여러 가지로 변이 많습니다. 이재용 변호사님도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못 나오질 않나. 또 그 빈자리를 메꾸겠다고 또 박주민 변호사님 심하게 또 자해를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지금 박주민 변호사님이 굉장히 지금 머리 아파하십니다. 오늘 이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까 하는 그런 이렇게 오늘 아무튼 박 변호사님의 이 헌신은 역사가 기록해 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기침 바깥쪽으로 해주세요. 기침, 네. 네. 지금 그 청취자분의 의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기침에 대해서 각성을 하다가 방금 타해를 했습니다. 자해가 아니라 타해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게 게시판에서 기침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심하게 위축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좀 조심하고요. 네. 저희가 일부에서 이제 지방선거 얘기하고 또 교육감 또 얘기하고 김용판 무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시작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마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5월 31일 저녁에서 6월 1일 이 지나가는 새벽에 강원도 춘천의 한 공용 화장실에 스텐실 기법에 대량 학살자 혹시 그 그림을 지금 게시판에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 청취자분께서 한번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겠는데 세월호처럼 보이는 배가 있고 네. 또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아마 영어로 뭐였죠? 대량 학살자 영어 우리 또 공부의 신께서 학살자요? 저를 빨리 올려주시죠 그림을. 네. 고승동한테 물어봤으면 금방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박 변호사님.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읽는 겁니까? 이게, 발음이, 데시메이터입니까? 아니면 그러게요. 예. 네. 박 변호사님도 잘 모르시고. 우리,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신 우리 박성재 PD님 어떻게 읽는 건지. 저 영어 진짜 못해요. 영어를 못하신답니다. 네, 영어를 못하시는 비록 와세다 대학을 나오셨지만 네.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영어는 잘 못하신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이분들을 어제 그제 만나 뵀어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제 춘천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한 분은 그날 당일날 현장에서 체포가 되셔가지고 예, 한 40시간 정도 구금돼 있다 풀려나셨고 현행범으로 나머지 두 분은 이제 하여튼 같이 연루된 걸로 이제 밝혀져가지고 경찰에 이제 출석 요청을 받으신 건데 이분들이 이제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책임 이런 부분들을 좀 공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스텐실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두꺼운 종이에다가 이 부분을 미리 어떤 디자인을 해서 그 부분을 오려낸 다음에 그걸 갖고 스프레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뿌리는. 그리고 지금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진도 팽목항에 한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개들이 여러 마리 있고 하는 이거는 이제 이하 작가께서 그리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또 스티커도 붙여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은 아마 좀 손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손괴죄를 이유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박 변호사님? 이거 손괴죄가 될까요? 예, 이거 메서커예요, 메서커. 아닌가? 메서커라고 읽으라고 됐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틀렸나? 하여튼 제가 나중에 좀 한번 찾아보고요. 제가 이제 비슷한 사건을 한번 했었습니다. G20대 G20 G그림 사건으로 유명했던 사건을 제가 했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스텐실 기법이에요. G그림을 골판지에다 파서, 그걸 이제 G20 포스터에다 대고 스프레이로 뿌리고 이제, 사라지시는 그런 퍼포먼스였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했던 분도 현장에서 체포가 되셨어요. 예,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잡아서, 됐는데, 이분도 이제 공용물 손괴죄, 그분한테는. 공용물 손괴죄를 적용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G20 포스터가 공용물이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다. 근데 이것에다가 낙서를 해서 그 효용을 훼손시킨 것이기 때문에 공용물 손괴죄다라고 해서 그것을 의율했고 1심, 2심, 3심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낙서를 하셨던 분, 즉 G20 G그림 사건을 하셨던 G그림을 그리셨던 분을 구속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검찰이.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때 제가 이제 변론을 하면서 영장을 한번 기각시켰는데 또 재청구를 또 했어요. 두 번째도 역시 이제 기각이 돼서 이제 풀려 나오셨죠. 풀려 나오셔서 재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죄 판결은 대법원까지 나왔던 사건입니다. 네, 내추럴 파레트님께서 당시에 G20 그림 포스터를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던 게 저 G20 포스터가 공용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손괴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용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포스터는 바깥에 붙입니다. 바깥에 붙이는데 바깥에 붙이면 비나 눈이나 여러 가지로 오염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심지어 지나가다가 낙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그리고 막말로 거기다 노상 방류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전제로 해서 수백 장, 수만 장을 찍어낸 다음에 쉽사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저 포스터인데 저것을 공용소에서 사용하는 다른 일반적인 서류, 보관하고 있는 서류, 공용소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류와 동일하게 보면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공용물 손괴죄를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법리적인 다툼도 했는데 대법원은 인정을 했죠. 저런 포스터도 전부 다 공용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용물에 저런 포스터, 불조심 포스터 이런 데다가 낙서하시면 안 돼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 구속이 되실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두 차례나. 두 차례나. 이게 얼마 전에 사실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다뤄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파문에 대해서 퇴임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연대가 고발해가지고 얼마 전에 무혐의 처분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정의당이 논평을 냈는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밥벌어진 검찰아. 라고. 아, 정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G20 정상회담 포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고, 형사처벌도 시비가 있는 터에 이것들을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새롭네요. 그때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때 나와서 했던 말들 들어보셨으면 아마 그냥 기가 막힐 겁니다. 뭐 주옥 같은 말들을 했죠. 뭐 이 그림을 낙서하신 분의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가를 마치 전복시킬 것처럼 낙서를 통해서 국가를 전복시킬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도 기가 찬 거죠. 영장을 기각시켰는데 또 청구해. 그러니까 판사들도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좀 받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찰이 이런 식입니다. 영장이 기각이 되면 그걸 가지고 수긍하고 해야 되는데 2번, 3번. 과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 변호사 시절에는 3차례까지 해가지고 네. 불법적으로 영장을 또 그때 발부받긴 했었죠. 그때. 네, 예, 그랬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밥벌어지 같은 행태들을 G20 그 포스터에 그 공용물고 손상죄가 있었군요. 근데 이번에 그 춘천에 이제 화장실에 했던 것은 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나 뵈니까 이분들에게 적용된 제목 자체가 이제 손괴죄더라고요. 근데 이 손괴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손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효용을 해하는 것이 손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에다가 먹고 있는 밥그릇에 밥이 있는데 거기다가 흙을 뿌린다든가. 그럼 그 밥 못 먹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손괴고,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화장실에다가 이 스탠시 기법으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그림을 대량학살자로 그린 것 자체를 뭐 낙서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가사 낙서라고 하더라도, 이걸 낙서해 둔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못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옆에 계시니까 감히 용변을 못 보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긴장돼서. 네. 오늘 뭐 박준 변호사님이 아주 그냥 연타석으로 뻥뻥뻥 터뜨리고 계시는군요. 왜 웃지도 않으시면서 터진다고? 이런 분을 누가 정말 역시 우리 한국의 교육이 지향해야 될 전인 교육의 하나의 저는 모범 사례라고 박준 변호사님. 아니요, 전 대학 와서 제가 혼자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면서 네. 새롭게 자기를 형성한. 그렇기는 하겠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남성 화장실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참 응가를 하거나 이런데 심한 장애가 있을 수는 있겠군요. 네. 그럼 검찰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손괴죄를 적용했을까요? 아마 이번에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옆에 계심으로써 응가를 보실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손괴다. 화장실의 효용을 훼손했다. 예. 정말 제가 이분들 만나 뵀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사건에 지금 이제 아마 손괴죄로 기소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이번 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법령에 이제 화장실 낙서에 관한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네.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14조에 보면 금지 행위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공중 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호에 공중 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규정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4조의 1호에 공중 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들을 제재하는 것으로서 가장 무거운 것은 이제 형벌이죠. 심지어 최고 이제 사형으로 사람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형벌이 가장 큰 제재고요. 이제 그 다음이 행정적 제재입니다. 과태료라든지 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했을 때 돈을 물리거나 또 어떤 것들을 뭐 철거하라고 한다든가 또 명령에 위반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직접 뭐 대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제재고요. 가장 낮은 형태의 제재가 이제 민사적 제재가 되겠죠. 사인 간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판결대로 또 이행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이런 각 층층마다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들을 이렇게 설정해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법자가 화장실에 낙서라는 행위는 예. 과태료라고 하는 행정적 제재를 선택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그런 입법자의 그런 어떤 제재 설정 행위에 반해가지고 검찰이 법 해석을 하면서 공중화장실에 낙서를 했다고 해서 그걸 손괴죄로 기소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국회라고 하는 주권자로부터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입법자의 결단에 반하는 거다. 이런 좀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적어도 공중화장실에 이런 스텐실 기법으로 지금 대량학살자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들을 낙서로 봐갖고 손괴죄로 기소하는 건 그런 점에서 법 체계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국민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검찰이 과연 그런 생각을 하느냐죠. 검찰은 좀 항상 창의적인 법 해석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는. 예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백원우 의원, 그 당시 백원우 전 의원이 장례 위원이었었죠. 그래서 어딜 여기 오느냐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장례 방해죄로 백원우 의원을 기소했죠. 그러니까 상주가 그 장례 상주격인 사람을 장례 방해죄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이 전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례가 있다고 했으니까 전례를 내놔봐라 했는데 끝까지 안 내놨죠. 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창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것도 어떤 논리를 만들어낼지 사뭇 기대가 되고요. 아마 이광철 변호사님 변호하신다면은 어떤 그런 진짜 신기한 이야기들 이후에도 계속 들려주시고 그러면 재밌을 굉장히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거 결국 이제 백원우 의원의 장례 방해죄는 무죄가 됐죠. 그렇죠. 무죄가 선고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손괴죄 말고 한번 그럼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학살자도 아닌데 학살자인 것처럼 표현한 게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 아니냐. 뭐 이런 또 검찰의 또 창의적인 법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모욕 아니냐. 또 이렇게 또 검찰이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모욕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욕은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이제 친고죄라고 그래가지고 친고죄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되고 또 법정에서 그것이 부동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 법정에 나오셔야 되는 아주 괴로운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모욕죄로 고소를 하거나 그러시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모욕이다라고 고소하지 않으면 이것은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과연 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또 기소할지는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공용물 손괴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창의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죄를 해보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일 아닐까요? 적절한 선을 좀 찾아갈 것 같고요. 기소를 안 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용물 손괴도 어렵고, 명예훼손도 오히려 대통령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검찰의 여럿을 잡을 아주 위험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건 기소는 무조건 한다? 자칫하면 검찰총장이 또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하다못해 춘천지검장이 날아갈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돼서, 과거에 우리 이명박 정권 때 검찰의 행태를 보면, MBC PD 수첩을 기소했고, 또 그리고, 미네르바도 구속해갖고 또 기소했던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또 그리고, 집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눴던 또 그리고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께서 또 변론했던 상관 모욕죄 그래서 그 육군 대위께서 이명박 대통령 또 조롱해가지고 또 그것도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밥벌어지들께서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소를 하게 될 것 같고 과연 한다 그러면 또 이제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려줄지 또 그 부분에 또 우리 민주주의, 우리 표현의 자유가 또 하나의 또 시험대에 또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재판부도 지난번 그 G10 그림 사건처럼 이 그림 때문에 공용 화장실에 효용을 해했다는 판결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앞으로 낙서는
낙서는 어떡하죠, 이제? 화장실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낙서에 낙서하면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와, 되는 거죠. 무슨 뭐 우리나라 엄벌주의 하지만 그 정도로 엄벌주의 국가가 된다는 건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과연 형벌을 엄벌주의로만 일관하는 게 어떤 치안을 유지하고 사회평화를 담보하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건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물론 저도 딸을 둘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런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전혀 다른 이견이 없지만은 과연 그런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서만 과연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회의적이거든요. 막 특히 무슨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느니 심지어는 물리적 거세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 네. 이제 그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까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국민들을 국가가 이거 공포 위주로 몰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질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좀 우려 같은 것들이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도 이 엄벌주의라든가,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탠실 기법으로 공중화장실에다가 이걸 표현했다고 해서 이걸 손괴죄로 기소하게 되면, 앞으로 전국 화장실에 낙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네. 자칫하면 구속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관심들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예. 저희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밥벌어지들의 최근 활약상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짚고 가죠. 네. 그 내곡동 사저에 있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청와대에서 그 경호처장을 하셨던 김인종 예. 그분은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죠. 예. 그래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사저를 구하면서 이 사저에 이제 자기 국가 돈으로 결국은 자기 개인의 네.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을 사들이면서 그 국가 소유로 돼 있는 부분들을 과다하게 비싸게 이렇게 매겨가지고 국가 돈을 횡령했던 그런 혐의로 그때 기소가 됐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김인종 경호처장은 그걸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받아갖고 그분 육군 대장 출신인데 네. 결국은 자기의 공무원 인생이 불명예스럽게 종료가 되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어가지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하지 못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규정 때문에 그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퇴임 후에 참여연대가 고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검찰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무혐의 처분한 사안입니다.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집을 사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은 처벌되는데 정작 그 집주인이 될 사람 무혐의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맞습니다. 예. 아까 김용판과 서울경찰청의 박모 경감하고 정말 비슷하죠. 예. 모양새가 비슷한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누구든지 좀 높은 자리로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올라가면 자기는 보호받고 밑에 있는 사람은 희생양 삼아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정말 힘없고 약한 국민들 보고 법 잘 지켜라 이게 법치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정말 권력을 갖고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그런 속에서 일반 국민들 힘없고 약한 서민들이 그래서 보호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진정한 정신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요. 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월호 같은 배도 안 타니까 또 그런 일에 정말 황당하게 목숨을 잃을 일도 없고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정말 법을 현장에서 이렇게 변론하고 또 변호 활동을 하는 저희들이 보기에 과연 한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실망스럽고 좀 참담하죠. 예. 네네. 하여튼
앞으로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검찰이 당분간 이런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루빨리 뭐 제도적인 개선도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오늘 이재동 변호사님 없는 가운데서도 네 나름대로 예, 분전 뭐 네. 예,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재동 변호사님 나오셔갖고 저희들 구박 좀 해주십시오. 네, 구박이 그립습니다. 네, 오늘 이재동 변호사님 좀 급한 일로 오늘 세 변이 다 모두 함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예, 어쨌든 오늘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또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 아름다운 국가 공동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